대한민국의 진짜 역사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효인이와 무기다! 이무기입니다. 김효인입니다. 네, 그동안 정동편 재밌으셨나요? 네,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다시 윤치호의 일기로 돌아왔습니다. 1930년대로 왔는데 효인씨, 1930년대 조선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39년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건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30년대 말에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무수히 많은 일들이 또 조선에 있었는데 30년대 초, 그러니까 31년도에 일어났던 만주사변 전후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지 또 이 모든 역사의 산 증인이었던 윤치호의 눈과 귀를 통해서 또다시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만주사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러일 전쟁의 결과로 국제적으로 우세한 입장이었던 일본이 그러한 권익들을 일부 이용해서 류타오우 사건이라는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주 침략 전쟁을 감행했는데 이것을 만주사변이라고 하죠. 그 만주사변의 명분이었던 류티아오후 사건이 이제 일기 속에 생생히 있는데 류타오 사건은 이제 류타오에 있었던 그 철도 폭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일기를 보면 이제 시내 여기저기에 뿌려진 호에 의하면 어젯밤 10시에 펑텐 북부에 주둔하고 있던 중국군이 만주철도의 일부분을 폭파하고 그곳에 있는 소규모의 일본군 수비대를 습격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새벽 3시가 못 돼서 펑텐 안팎의 요충지들을 완전히 장악했고 이제 펑텐은 일본인에게 장악된 것이다. 이 모든 게 뭘 의미하는 걸까? 일본인은 중국 민족주의자들의 반일선동 때문에 자신들의 만주에서 차지하고 있던 지위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껴왔다. 일본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주에서 확보한 이권을 지켜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일본이 만주를 잃게 되면 자국의 과잉 인구를 이주시킬 공간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조선 자체도 위협을 받게 된다. 일본에서 만주는 조선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일본 군부는 자국이 만주 문제 해결에 실패할 경우 영토 확장을 위한 유일한 공간을 상실하게 될 거라고 공공연히 말해왔고 그래서 일본이 이를 버리고 나선 이상 수백만에 달하는 제만 조선인의 안전을 보장할 만한 명확한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4일이 흘렀어요. 그래서 4일 뒤에는 만주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이 펑텐, 지린, 창춘, 정자툰, 푸순 등 주요 지역을 모두 점령했다. 만주의 정치적 군사적 수도인 펑텐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수중에 들어가 있다. 이 쿠데타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만큼 전 세계는 별다른 논평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윤치호의 생각이 나와 있는데 내 생각에 몇 가지 점은 분명하다고 해요. 첫 번째, 이 모든 것은 몇 달 혹은 몇 년일지도 모를 만큼 긴 기간 동안 일본 군국주의자들에 의해 치밀하게 준비되어 왔다. 나카무라 대위 살해 사건, 완바오산 사건, 조선에서의 화교 박해 사건 등 모두 이 9월 18일에 발생한 쿠데타, 만주사변의 전조곡이라고 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과연 일본은 경제적 손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설령 감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얼마나 될까? 세 번째, 제만 조선인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만주의 정치, 군사 업무를 완전 장악하는 게 축복일 것이다. 중국인 치하에서는 치안이라는 게 절대 확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침략을 위한 명분들과 또 만주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들이 아주 발빠르게 만주를 점령했습니다. 네. 그리고 10월부터는 이미 이때부터 윤치호는 제2차 세계대전의 그 전조를 조금씩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31년 10월 8일 호에 의하면 일본이 진저우를 폭격하기 시작했고 진저우는 펑텐의 독군에서 폐위된 장쇠량이 새 만주 정부를 수립하려는 곳이다. 일본은 중국이 스스로 선전포고하도록 유인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국이 일본에게 선전포고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선전포고야말로 일본이 곧장 중국의 무릎을 꿇릴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될 것이다. 이 와중에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질까 두렵다. 그리고 같은 달 10월 말에는 국제연맹에서 일본군이 만주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일본은 중국과의 합의와 양도받기로 한 부분에서 권리와 이권을 인정해달라고 맞섰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여기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군대가 철수하면 일본 내에서 내전이 일어날 것이고, 반면에 국제연맹의 결정이 수용되지 않으면 국제연맹의 권위는 어떻게 될까? 라고 하네요. 국제연맹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윤치호는 이제 본인이 조선의 애국자로서, 애국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일본이 만주 정책을 성공하길 바라는 자신의 생각을 이제 4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게 되면 그 광활한 땅에 도처에 살고 있는 수백만 조선인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해질 것이다. 두 번째, 만주라는 큰 보고를 차지해서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일본인은 조선에 있는 조선인을 대우하는 데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적잖이 관대해질 것이다. 셋째, 일본 치하의 만주는 조선인 고학력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넷째, 제만 조선인이 수백만에 달하게 되면 그들 사이에서 대규모 사업을 일으키는 이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난 조선에서는 위대한 인물이 한 사람도 나타날 수 없다고 확신한다. 종교, 철학, 정치, 사회적 편제, 그리고 지난 수백 년 동안의 역사적인 배경, 이 모든 게 조선 민족의 심성과 기계를 위축시키는 데 일조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이라는 이 좁은 공간을 벗어나야만 비로소 위대한 인물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부분 진짜 완전 별표입니다. 네. 이렇게 일본의 만주 정책의 성공을 바라는 것과 동시에 윤치호는 역시 이성적인 관점에서 입각해서 보기도 하죠. 자, 1932년 4월 28일 일본은 만주에서 자국의 이권을 지켜나가는데 많은 곤란을 느낄 게 틀림없고, 중국인은 게릴라전을 치르기에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데, 영토가 넓어서 공간이 충분하고 인구가 많으니 인력도 풍부하고 볼셰비키 소련의 호의와 협조 속에서 필요한 무기와 탄약을 공급받을 수도 있다. 미국과 영국은 일본이 만주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놔둬야 된다. 왜냐면 만주가 중국의 악정, 소련이 공산주의의 공포 정치하에 놓이는 것보다 일본의 질서 정연한 개발하에 놓이는 게 더 좋으니까. 약간 조선의 상황과 비슷하죠. 일본의 만주 점령은 부도덕한 행위일지는 몰라도 중국 치하의 무정부 상태나 소련 치하의 야만주의가 더 부도덕하다는 걸 누군들 부인하겠는가 하고,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죠. 네, 윤치호가 말한 그 소련 치하의 야만주의라는 말이 어쩌면 볼셰비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윤치호가 걱정하는 볼셰비키, 즉 사회주의적인 것은 이제 이미 조선 곳곳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보여지고 있었죠. 6월 4일 일기를 봐도 또다시 동맹유학을 선언했다고 신문이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했는데, 자, 어떤 사람이 조선 음식점에 갈 때는 이 집에서 외국 음식은 팔지 않는다는 걸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가는 것이다. 만일 그가 외국 음식이 먹고 싶었다면 외국 음식점에 가야 했을 것이다. 조선 음식을 원하지 않는데 왜 굳이 조선 음식점에 갔나? 이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교육을 원치 않는데 왜 기독교 학교에 갔나? 소련식 야만적인 사회주의가 모든 학교에 첩자를 두고 있다. 함흥의 5개 중등학교 학생들이 일치된 행동을 보였다는 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파업주의라는 열병이 전국 방방곡곡을 휩쓸게 될까봐 걱정이다. 이미 우리가 1920년대에 다뤘던 그런 조선인들의 특징이 여기서도 또... 그리고 또다시 조선인 농민들과 중국인들 사이에 사건이 하나 더 있었죠. 1931년 7월 3일 일기를 보면 만주에는 조선인 농민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네 부류의 암적 존재가 있다. 중국인 관료, 중국인 마적, 조선인 볼셰비키, 그리고 조선인 애국자 말이다. 이렇게 당시 조선인 애국자와 조선인 볼셰비키를 중국인 관료 그리고 중국인 마적과 똑같이 암적인 존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효인 씨가 소개해 준 것처럼 이제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조선인 마을을 이제 습격을 하자 여기서 이제 또 윤치호의 명언이 하나 떠오르죠. 조선인은 10%의 이성과 90%의 감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 한 번 더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 또 펼쳐지는데 4일 후에 7월 5일 평양에서 군중들이 화교들의 상점을 습격했대요. 그래서 이때 1931년 7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완바오산 사건에 분노한 평양 주민들이
화교들을 습격해서 사망자 94명, 부상자 300여 명, 가옥 피해 289호에 이르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이 몰지각한 조선인들은 훗날 다가올 더한 페널티는 이렇게 안중에도 없고 그냥 지금 당장 이렇게 좀 감성 무장을 하고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네요. 그렇지만 이렇게 평양에서 보복성으로 일어난 이렇게 조선인들에게 해코지당한 화교들을 위해서 노력했던 조선인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윤치호가 문화생활을 즐긴 날의 일기가 또 있는데, 이제 저녁에 아내랑 이제 딸을 데리고 공연을 보러 갔었어요. 그래서 이 공연은 기자단체가 제만조선인 동포 구호기금을 모으려고 마련한 것이었는데, 관람하기 딱 좋을 만큼 관객도 들어찼고, 최승희 양과 그녀의 단원들이 일련의 팬터마임을 보여주었는데, 그 제목들이 이제 좀 이상해요. 첫 번째, 종교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 흙을 그리워하는 무리들. 세 번째, 고난의 길. 네 번째, 비창고. 다섯 번째, 겁내지 말자. 전체 프로그램은 볼셰비키적이었다. 이 가련한 소녀들 같으니 볼셰비즘이 자기들을 좀 더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나 보지? 이렇게 볼셰비키, 즉 사회주의 사상이 이 당시에도 좀 지금과 다를 바 없이 이미 이 문학에 침투되어 있었다는 그런 당시의 상황을 볼 수가 있었네요. 네, 이렇게 해서 만주사변 전후에 윤치호의 일기를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볼셰비키 사상을 지향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는 윤치호의 한숨 소리. 들리셨나요? 네, 들려요. 네, 이 윤치호의 한숨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작스튜브 많은 좋아요와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테스트, 봤어요? 맞죠? 아, 또 한란에 갔다 왔어요? 2주 전에 봤어요. 2주 전에 봤대. 너무 늦게 본 거 아니에요? I can hear you. But I want.